슬기로운 언서주 생활 퀴즈 출제를 맡은 김원경입니다. 예, 어디서 본 사람인데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민원연 사무처장으로 일했었고요. 지금은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이라고 집에 차려놓고요. 사부작 일하고 많이 쉬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풀어볼 슬기로운 언서주 생활 퀴즈 10개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언서주에서 그동안 함께 공부하시고 영상도 올리시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10문제를 출제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저도 열심히 같이 풀어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10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언론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언론 개혁의 의지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언론사가 특정 인물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난 여론을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네티즌 수사대 땡땡땡의 과거 행적 폭로 이럴 수가 라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의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A. 네티즌 수사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B. 언론이 사적 제재, 사이버 린치에 동조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C. 기사의 독창성이 부족하여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D.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B. 언론이 사적 제재, 사이버 린치에 동조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정도의 보도라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는 언론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굉장한 취재 대상으로 그야말로 취재의 바다로 생각하는 이 행태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발로 뛰는 취재를 해라 이런 말을 하지만 진짜 거리를 발로 뛰어다니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요즘 시대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검색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론이 주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는 행태의 속내는요. 그야말로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행동이에요. 거기에서 굉장히 공익적인 아이템을 찾아낼 거라는 생각보다는 주로 가십거리, 특히 선정적인 가십거리들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뭐 엄청난 학교 폭력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 은폐 이런 것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한 사람들이 막 올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취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당연히 그 글을 올린 당사자를 취재해야 되고요. 또 그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기자니까 당연히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점들을 경찰을 찾던 지인을 찾던 여러 분야로 취재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사안을 다 정리한 다음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또 의견을 묻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도를 하면 커뮤니티발 정보를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여론,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확인하지도 않은 내용을 폭로하는 거는요. 원래 그 글을 쓴 사람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거지만은 이것을 그냥 퍼나른 수준이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진짜 만방에 퍼나른 이 기자가 가장 잘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에서 특정 제품을 비판하자
언론사가 구독자 100만 유튜버의 일침, 이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요, 아래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찍어주세요. A. 따옴표 저널리즘, B. 커뮤니티발 보도, C. 심층 탐사 보도, D. 사실 기반의 객관적. 정답 말씀드릴게요. A. 따옴표 저널리즘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따옴표로 처리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아니야, 저자가 한 말이야 라고 해서 제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언론은 사실 검증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냥 그 발언 자체만 가져다가 재미만 보는 이런 전략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하신 구독자 100만 유튜버의 일침, 이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각하면은 이건 낚시성 보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만 유튜버라는 어떤 인플루언서의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그로를 끌어보려는, 그러니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트래픽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아주 뭐랄까 치졸한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100만 유튜버가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시 어떤 명예훼손이나 또 기업에게 이거는 큰 그 피해를 준 거니까 그도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당연히 그 유튜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발언을 그대로 전하면서 파날러버린 언론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A. 긴 호흡에 깊이 있는 기사를 선호하게 된다. B. 다양한 언론사를 구독하게 된다. C. 사안을 중립적이고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D. 모든 언론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다. 네, 정답 말씀드릴게요. C. 사안을 중립적이고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이게 정답인데요. 사실요, 이렇게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방금 우리가 정답으로 뽑은 사안을 중립적으로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죠. 근데 이게 꼭 저하되기만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내가 사안을 중립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은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일부러 언론을 안 봅니다. 왜냐면 언론만 보고 있으면 너무 나쁜 소식, 기가 찬 소식, 끔찍한 소식, 이런 것들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사 유튜브 그 유튜브 프로그램도 일부러 막 좀 다이어트 안 보고요. 진짜 그야말로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보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은요, 시사 또는 뉴스에 혐오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염세적인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나쁜 점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보도가 나왔을 때조차 저것도 그냥 자극적으로 처리한 것일 거야, 저것도 그냥 엉터리 낚시성 기사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 사회를,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돈 좀 벌으려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그 양치기 소년처럼 맨날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식의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이것은 길게 보면 언론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신뢰도는 우리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사가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A 부처는 논란이 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요, 어떤 효과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A. 해당 정책을 실패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곧 폐기될 것이다. 라는 틀 안에서 인식하게 만든다. B. 다른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제공한다. C. A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D. 독자들이 A 부처의 정책 자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게 만든다. 예, 정답 맞추셨죠? A. 해당 정책을 실패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곧 폐기될 것이라는 틀 안에서 인식하게 만든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재검토할 것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 말은 누가 했나요?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지어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원하는 것이 이 정책이 폐기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군부를 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이 정책이 굉장히 위기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프레이밍 이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미디어가 특정 이슈나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틀을 지어서 프레이밍 이런 거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의 이런 틀을 지어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자의 해석과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미디어가 단순히 무엇을 생각할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라고 아예 그 틀을 바꿔주는 거죠. 프레이밍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세월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종편은 어떤 보도를 했나요? 계속 유병헌만 보여줬습니다. 유병헌이 어디 있나 그를 찾아다녔고 유병헌의 아들을 찾고 이러면서 뉴스 거의 대부분이 유병헌을 잡는데 집중했거든요. 유병헌만 보라는 거죠. 세월호 그것의 진실은 유병헌만 잡아내고 유병헌을 통해서 그 가족을 단죄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이밍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프레이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2025년 7월 17일 대통령실 이진숙, 강선우 스스로 거치 선택해야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보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동아일보의 익명 보도에 비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떻게 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A. 대변인과 홍보소통수석 등 실명의 책임자가 공식 채널로 입장을 밝혔다. B.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했다. C.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즉시 예고했다. D. 다른 언론사를 통해 반박 기사를 내보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A. 대변인과 홍보소통수석 등 실명의 책임자가 공식 채널로 입장을 밝혔다. 이게 정답이죠. 자, 왜 굳이 대통령실에는 대변인도 있고 또 홍보소통수석도 있고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은 보도하지 않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라는 익명의 관계자를 만들어서 뭐라 했을까요? 이거는 저는 여전히 동아일보가 생각하는 이 기자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이 익명의 관계자라는 불분명한 출처를 통해서 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럴 때에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직접 물어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이긴 하죠.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물론 어떤 내용들은 익명의 그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전혀 익명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누군가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한 소식통에 의하면 B 기업의 신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인터넷 기사를 접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A.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고 여론을 파악한다. B.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열어서 B 기업의 공식 입장이나 또 다른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를 검색해 본다. C. 기사를 쓴 기자의 과거 다른 기사들을 찾아본다. D. 기사를 SNS에 공유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B. 다른 브라우저 탭을 열어 B 기업의 공식 입장이나 다른 주요 언론사의 보도를 검색해 본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다른 언론사의 내용만 검색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여론들, 요즘은 이렇게 제품을 리뷰하는 경우에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리뷰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여러 언론이 관계자를 인용해서 반복적으로 보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A. 레터럴 리딩. 2. 진실 착각 효과. C. 프레이밍 효과. D. 의제 설정 이론. 예, 정답 말씀드릴게요. B. 진실 착각 효과입니다. 이게 동일한 주장이나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요, 처음에는 그것이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는 아유, 할 만한 일이니까 그런 소리를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의심하다가 완전히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사실 심리학적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가 여러 번 노출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은 이거는 처리하기 쉽다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처리하기 쉬워지면은 그냥 이건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의 경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주장이지만 계속 들으면 사실로 믿게 된다라고 합니다. 언론이나 SNS에서 루머가 반복되고 또는 음해 보도가 계속 반복되면요. 사람들은 점차 그 루머를, 그 음해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치, 상업적인 선전, 가짜뉴스, 음모론이 퍼질 때에도 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이런 진실 착각 효과를 기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수많은 그 검찰 수사 그리고 그것을 계속 퍼나르면서 써대는 언론 보도 이런 것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네,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TV 방송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공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다고 판단한 시민이 있습니다. 이 시민은요, 보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 보도 속에 언급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떤 곳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 언론중재위원회, C. 한국기자협회, D. 서울대학교 SNU 팩트체크센터. 네, 이렇게 4개의 보기를 드렸습니다. 네, 정답은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방송의 공공성 그리고 방송이 지켜야 될 각종 여러 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 윤리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꼭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도 그냥 이 보도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방송심의위원회가 잘 심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결을 내려주는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언론중재위원회는요. 대체로 대부분의 중재를 내는 것은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이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언론사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뭐 너가 1,000만 원을 배상해 이런 내용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양측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재를 해주고 여기서 중재가 되지 않았을 때 법정으로도 갈 수 있다. 그 전 조건, 전 단계로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요.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심의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라는 것을 해요. 스스로 시정 권고를 하는데요. 그거는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보도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이거 민원이 누가 제기하지 않아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시정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이런 그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고요. 다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또는 이 민원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 그 신문에 대한 그 제재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제재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처럼 어떤 강제적인,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방송사에 대한 점수를 깎는다거나 심하면 과징금도 매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강제적인 그 기능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그 심의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뭐 권고도 아니고 주의, 경고 이런 걸 주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 환경에서 익명 보도를 부추기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 것은 무엇일까요? A. 취재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계의 오랜 전통. B.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환경과 클릭 기반 수익 모델. C. 시민들의 낮은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D. 기자의 전문성. 네, 정답은 B.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환경과 클릭 기반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깊이 있는 취재보다 자극적인 단독 보도를 쏟아내서 서로 트래픽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업적인 목적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그 상업적인 목적을 만들어 놓은 그 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포털 뉴스, 포털 중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서만 뉴스를 자꾸 보고 있고 그 뉴스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털에서 내가 클릭되어야지만 내 언론사가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링 할 때 기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경고 이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리고 어쩌 보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항상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퇴출되는 거, 네이버 뉴스에서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어떤 그 심의 결과 이것을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요. 최근에 다시 뉴스제휴위원회라고 해서 정책위원 11명을 새로 선정해서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최근에 7월 25일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네이버 뉴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면은요. 이 뉴스 제휴위원회 이 시스템 이게 그동안도 계속 사람을 자기들이 뽑고 싶은 사람만 뽑고 그리고 심의 기준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 하락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서 선거 기간 내내 다른 중요한 정책 이슈들이 거의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일까요? A. 진실 착각 효과. B. 의제 설정 이론. C. 프레이밍 이론. D. 딥 백그라운드 브리핑. 예, 정답은 의제 설정 이론, 아젠다 세팅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보도하면서 대중이 그 이슈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의제 설정 기능의 예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프레이밍 이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프레이밍을 만든 것을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틀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것만 봐. 이 뉴스만 봐.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제 설정 기능이 무조건 나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했던 의제 설정 이야기를 하면은요. 바로 손석희 그 JTBC 전 사장이 세월호 보도를 했을 때 바로 이 의제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세월호를 항상 최고의 의제로 올려놨었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100일 동안인가 팽목항에서 계속 뉴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보도보다 별 내용이 없는 날에도 세월호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제 설정 기능을 의식한 것인데요. 제대로 된 의제 설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저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언론이 꼭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 그러니까 악의적인,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뭔가 한 후보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실도 아닌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모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다른 정책이나 다른 것에 대한 선거 관련된 이슈들을 다 묻어버리는 이런 의제 설정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부정적인 일이죠.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거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강의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